어머니, 지난 10년치 송금 내역입니다. 제 아내의 존엄값 이제 청구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는 10년을 참았다. 내 인내가 효도인 줄 알았다. 아내의 뺨 위로 그 손찌검이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비겁한 공범의 침묵이었음을. 내 이름은 김도현. 이 집안의 장남이자 이제부터 천하의 불효자가 될 아들이다. 오늘 나는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짜 쇼윈도를 내 손으로 박살낼 것이다. 기세등등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내 가슴 속에는 딱 하나의 감정만이 차올랐다. 통쾌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또 튀었다. 오늘 저녁에만 벌써 세 번째다. 오른쪽 팔뚝에 붉은 자국 2개가 선명하게 올라왔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물집처럼 번들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다음 동태전을 기름 끓는 팬 속에 밀어 넣었다. 치이 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튀기는 것만 같았다. 부엌 환풍기는 고장난 지 3년이 넘었다. 고치자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니, 어머니는 반드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매번 같은 소리를 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됐지. 그 비싼 걸 뭐하러 돈 들여 고치니. 덕분에 부엌은 온통 뿌연 기름 안개로 가득 찼고 내 눈은 매캐한 연기에 찔려 쉴 새 없이 눈물을 뱉어냈다. 우는 게 아니다. 정말로 우는 게 아니다. 연기 때문이다. 수영아, 전 색깔이 그게 뭐니?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소파에 앉아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거다. 한복 입은 연예인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 한 손에는 보리차 잔을 들고 계시겠지? 너무 탔잖니. 제사상에 그런 색깔전 올리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나는 팬 속의 동태전을 내려다보았다. 노릇노릇한 황금색. 내 눈엔 먹음직스럽기만 했다. 다시 붙여라.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색깔이 잘못된 동태전을 집어내 키친타월을 깐 접시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새 반죽을 꺼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한 냉기가 얼굴을 덮쳤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서서 딱 2초를 더 머물렀다. 단 2초. 달아오른 얼굴과 팔뚝을 식혀줄 그 짧은 냉기가 절실했다. 오늘 나는 열이 난다. 아침에 쟀을 때 38.5도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열이 좀 있어서 오늘 몸이 좀.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하셨다. 열 좀 나는 게 대수니? 애 낳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마라. 수영아, 이번 추석에 친척들 몇 명 오는지 알지? 37명이다. 제사라는 큰 행사에 맏며느리가 빠지면 쓰겠니? 37명분의 전, 37명분의 잡채, 37명분의 갈비찜, 37명분의.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팬에 식용유를 부었다. 시계바늘은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5시부터 꼬박 6시간째 서 있다. 한 번도 엉덩이를 붙이지 못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게 느껴졌다. 슬리퍼 발등 부분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으니까? 결혼 첫 해에 샀던 그 분홍색 토끼 슬리퍼. 한쪽 눈알이 떨어져 나간 토끼는 이제 분홍색인지 회색인지 알 수 없는 꼬질꼬질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가스레인지 아래쪽 수납장을 열어 곰소들 꺼내려 허리를 숙였다. 30리터는 좋게 들어갈 그 무거운 솥을 꺼내려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캄캄해졌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누군가 조명을 갑자기 어둡게 낮춘 것처럼 세상의 채도가 훅 떨어지고 모든 것이 울렁거렸다. 부엌 타일이 춤을 추고 가스레인지가 흔들리고 내 손이 허공을 저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대리석 상판을 긁은 손톱 끝이 욱신거렸다. 수영아, 탕국은 다 됐니?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아왔다. 거의 다 됐어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늘고 멀게 들렸다. 금방 돼요, 어머니.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1초, 2초, 3초.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았다. 내려다본 내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냉장고에 가서 얼음물을 마시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찬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냉장고 문을 열고 플라스틱 물병을 꺼냈다. 아침에 끓여서 꽝꽝 얼려둔 보리차였다. 고개를 젖히고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그 차가운 감각 덕분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물병을 내려놓고 나는 다시 그 무거운 곰소들 향해 손을 뻗었다. 새벽 2시 13분.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가 드디어 끝났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아침에 써야 할 것들이다. 몇 시간 뒤면 친척들이 줄지어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 치우고 나면 점심상. 치우고 나면 술상과 다과상. 그리고 저녁 마무리. 설거지. 뒷정리.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쪼그려 앉는 플라스틱 목욕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릎 높이밖에 안 오는 그 작은 의자에 앉아 냉장고에 등을 기댔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체온은 아까보다 더 오른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은 축축했다. 등 뒤의 옷은 땀에 젖어 피부에 찐득하게 달라붙었고 기름 쩐내와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 심야 재방송을 보며 가끔 어이구 하거나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남편이 어릴 때 덮던 낡은 담요를 다리에 덮고 발치에는 찜질팩을 두고 계실 게다. 도현 씨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소파는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진작 잠든 모양이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던 게 기억났다. 그는 부엌 문가에 서서 쪼그려 앉아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는 내 뒷모습을 보며 머뭇거렸다. 수영아, 내가 좀 거들. 김도현,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남자가 부엌 드나들면 고추 떨어진다. 넌 그것도 모르니? 당장 나와, 어서. 도현 씨는 나를 쳐다보았다. 익숙한 눈빛이었다. 미안함, 무력감,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끝내 삼키는 그 표정. 그는 입을 달싹이다가 도로 다물었다. 그리고는 뒤돌아 부엌을 나갔다. 나는 묵묵히 동그랑땡을 뒤집었다. 그 순간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익숙해졌으니까. 결혼 10년 차, 매년 추석과 설날을 이렇게 보냈다. 첫 해에는 서러워서 화장실에 숨어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다. 3년 차에는 우는 게 소용없다는 걸 배웠다. 5년 차에는 감각이 무뎌졌다. 그리고 10년 차인 지금, 나는 억울함이 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저 발바닥이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는 감각뿐이다. 몸은 비명을 지르는데, 마음은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아프지 않은 게 아니다. 아플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안방 쪽에서 시작된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점점 가까워졌다. 수영아. 고개를 들었다. 회색 잠옷 차림의 도현 씨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막 잠에서 깬 얼굴이었다. 나를 보는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직도 안 잤어? 아직 마무리할 게 남아서 내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 보세요. 그는 거실 쪽을 한번 힐끔거리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부엌으로 들어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열이 더 심해졌네.
괜찮아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야. 내일은 일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됐어. 왜 내가 말을 잘랐다. 소용없는 거 알잖아, 여보. 그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기름 냄새와 우뭉거리는 냉장고 소음 속에서 흐릿한 부엌 조명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 담긴 감정을 나는 읽을 수 없었다. 아니, 읽기가 두려웠다. 먼저 들어가 자기 그가 낮게 말했다. 나머진 내가 할게. 어머니가 보시면 무슨 소리 하실지 알아. 그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들어가서 자.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나 보다. 싱크대를 짚고 다리의 저림이 풀리기를 기다렸다. 여보. 응. 고마워. 그는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해독 불가였다. 부엌을 나와 거실을 지나칠 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던졌다. 수영아, 내일 아침 6시까지 탕국 끓여놔라. 네, 어머니. 내 입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새벽 5시 28분. 알람이 울렸다. 아니, 알람 소리가 아니다. 도현 씨가 깰까봐 진동으로 맞춰둔 휴대폰이 베개 밑에서 징징거렸다. 눈을 떴다. 천장은 하얗지만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잿빛으로 보였다. 커튼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맞은편 벽에 낡은 흉터처럼 주황색 선을 그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열은 여전했다. 심장이 쿵, 쿵, 쿵 뛸 때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도현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고른 숨소리를 내는 그의 뒷목이 보였다. 10년 동안 수없이 봐온 그 익숙한 뒷목.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조심조심. 도현 씨는 미동도 없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바닥을 딛자 서늘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몸을 떨게 했다. 한쪽 눈이 없는 분홍색 토끼 슬리퍼를 찾아 신고 안방을 나섰다. 부엌 불은 켜져 있었다. 들어가 보니 싱크대는 내가 잘 때보다 더 엉망이었다. 냄비와 그릇들이 개수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접시는 3단 탑을 쌓고 있었다. 조리대 위에는 언제 흘렸는지 모를 간장 자국이 말라붙어 진갈색 딱지가 되어 있었다. 어제 남편이 치운다고 했는데 안 치웠거나 치우다 포기했거나 화는 나지 않았다. 정말이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다. 이 피로감은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피로. 뼛속 깊이 혈관 하나하나에 새겨진 피로. 숨 쉬는 것조차 노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피로였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불려둔 소고기와 물을 꺼냈다. 차가운 핏물이 든 보리손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기 시작했다. 가스 불꽃이 확 타오르는 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이 바쁜 날에 아프다고 유난을 떤다며 혀를 차시겠지? 친척들은 도현이 처가 참 몸이 약한 애라며 수근거릴 테고. 그러고는 누군가를 불러 내 자리를 채우고 탕국을 끓이고 전을 데우고 37명의 밥상을 차려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링거 한 대 맞고 해열제 처방받겠지? 열이 내리면 다시 돌아와 앞치마를 둘러야 할 것이다. 제 사상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처럼. 아침 8시 정각. 첫 번째 친척들이 도착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갈비찜을 뒤적이고 있었다.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dim이 기름투성이라 닦으나 많아였지만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 앞에는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서 계셨다. 작은어머니 손에는 노란색 보자기로 곱게 싼 꿀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빈손인 작은아버지는 명절에만 보여주는
눈가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접대용 미소를 짓고 계셨다. 어머, 수영아, 작은 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시선은 내 어깨 너머 집 안을 훑고 있었다. 아유, 올해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 형님은? 어머니는 거실에 계세요. 나는 몸을 비켜 길을 터드렸다. 도현이는? 씻고 있어요. 작은 어머니는 그래 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알만하다는 듯한,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한 눈빛. 그녀는 내 팔뚝을 툭 치며 말했다. 수영이 너 살 빠졌다. 안색도 안 좋고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숙모님.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내 웃음이 자연스러운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 같았다. 어서 들어가세요. 두 분이 거실로 사라지자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갈비찜 불을 조절했다. 또 초인종이 울렸다. 도현 씨의 사촌 형님네 식구들. 그 다음은 도련님네. 그 다음은 이모님네. 그 다음은 고모님네. 그 다음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나는 현관과 부엌을 오가며 수없이 허리를 굽히고 수없이 많은 선물 세트를 받아들고 수없이 많은 비닐봉지를 부엌 구석에 쌓았다. 슬리퍼 바닥이 닳아버린 건지 걸을 때마다 마룻바닥의 냉기가 야는 고무를 뚫고 올라왔다. 오전 10시쯤 되자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남자들은 상을 펴고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고 여자들은 소파 쪽에 모여 앉아 과일을 깎으며 누구네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누구네 며느리가 임신했는지를 떠들고 있었다. 부엌에는 나 혼자였다. 아니, 동서가 있었다. 도현 씨 사촌 동생의 아내? 결혼한 지 6개월 된 26살의 새파란 새댁이었다. 그녀는 손톱에 연분홍색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부엌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맑았다. 그 안에 아직 생기가 돌았다. 아주 오래전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 그 빛. 괜찮아요, 동서. 가서 앉아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치만 그녀가 머뭇거렸다. 형님 혼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수영이 혼자 해도 충분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부엌 입구에 서 계셨다. 작년 추석에 내가 사들인 목깃에 레이스가 달린 자주색 니트를 입고 계셨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은 동서의 손톱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새색 씨가 뭘 알겠니? 어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수영이는 10년이나 해서 눈 감고도 한다. 넌 가서 손님들 말동무나 해드려라.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동서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내 어머니하고는 도망치듯 부엌을 빠져나갔다. 어머니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쯧 찼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됐어. 제사 지내러 오면서 손톱에 저게 뭐니? 천박하게.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계속 썰었다. 수영아. 네. 갈비찜 아직 멀었니? 손님들 시장하시다. 거의 다 됐어요? 빨리 좀 해라. 어머니가 거실로 몸을 돌리며 쏘아붙였다. 작은 어머니가 벌써 2번이나 물어보셨다. 시어미 체면 좀 세워다오. 칼질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전 11시 40분. 나는 막 구운 한우 산적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거실은 사람들로 꽉 차서 식탁까지 가는 길이 미로 같았다. 나는 몸을 모로 세워 소파와 상 사이 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갔다. 접시는 뜨거웠고 손바닥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내려놓을 곳이 없었다. 어이구, 우리 질부 오네. 소파에 앉아있던 고모부가 소리쳤다. 냄새 기가 막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만 수백 번은 지었을 그 가짜 미소 때문에 광대뼈가 욱신거렸다. 식탁 앞에 도착했다. 이제 접시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 순간 또다시 현기증이 덮쳤다. 아까보다 더 강렬했다.
시야가 까맣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든 접시 때문에 팔을 뻗을 수가 없었다. 쨍그랑. 접시가 내 손을 떠났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공중에서 회전하는 접시, 사방으로 흩날리는 고기 산적,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기름 방울들. 그리고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과 바닥에 나뒹구는 고기, 사방으로 튄 양념 국물이 내 치마와 카페트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저런, 무슨 일이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과 널브러진 고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영아, 안 다쳤니? 누군가 물었다. 작은 어머니 목소리 같았다. 입을 열어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비켜봐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어머니가 내 앞으로 걸어와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건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온 기회를 마침내 잡았다는 듯한 희열에 가까운 분노. 이 고기가 어머니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용한 거실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한우야. 100g에 3만원짜리 최상급 한우라고. 내가 백화점 가서 직접 골라온 건데 그걸 이렇게 말은 끝맺지 못했다. 대신 손이 올라갔다. 건조하고 주름진 검버섯이 핀 그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내 고개가 휙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타올랐다. 열 때문에 뜨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뼈가 울리는 충격.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혀를 깨문 모양이다.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부엌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다. TV 속 야구 해설자가 홈런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창밖으로 빗물을 튀기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보였다.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작은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들고 있던 과일을 떨어뜨렸다.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보였다. 고개를 숙인 사람, 딴청을 피우는 사람, 헛기침하며 모른 척하는 사람. 그리고 도현 씨가 보였다. 그는 베란다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소주잔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이 칠칠 맞은 게 어머니가 독서를 퍼부었다.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으면서 접시 하나 제대로 못 날라.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집구석에 앉아 있더니 이제는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고기까지 다 망쳐놔. 엄마. 도현 씨의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멈칫하며 아들을 돌아보았다. 도현 씨는 소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한 동작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쿵, 쿵, 쿵 하고 바닥을 울렸다. 그는 내 앞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었다. 이러아. 나는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길고 곧은 손가락.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단단히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곁에 섰다. 왼쪽 뺨이 욱신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다. 나이 35, 결혼 10년 차다. 새색시처럼 징징거릴 수는 없었다. 도현 씨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명확했다.
오늘부로 우리 연을 끊겠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흡하고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얼굴이 멍하게 풀어졌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 같았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을 끊겠다고요? 도현 씨가 못 박았다. 분가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안 보고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저래? 도현이가 술이 과했. 김도현, 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니? 지금 이게 무슨 망발이야? 좋은 날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연을 끊어? 네.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저 비싼 한우를 다 엎었는데 시어미가 그 정도 야단도 못 치니? 도현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작은어머니, 고모님, 이모님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다들 이거 좀 봐주세요. 그는 휴대폰에서 문서를 하나 열더니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작은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작은어머니는 쭈뼛거리며 휴대폰을 받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이건 수영이가 시집 온 날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과 가계부입니다. 도현 씨가 말했다. 날짜와 용도까지 제가 다 정리해뒀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릴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14년 결혼 첫 해. 수영이가 해온 혼수 자금. 네, 처가 도움 하나 없이 수영이가 야근에 가며 모은 돈 2,300만 원 우리 공동 통장에 넣었죠. 근데 한 달 뒤에 도준이가 차 산다고 엄마가 그 통장에서 1,800만 원 빼갔잖아요. 지금까지 그 돈 10원 한 푼 안 갚았죠? 도현아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2015년 수영이 임신했을 때 깁더 때문에 6kg나 빠졌는데도 엄마가 김산부가 유세 떤다고 해서 만사까지 일했죠. 그해 추석 수영이 8개월 된 배 안고 부엌에서 14시간 동안 전 부쳤습니다. 그거야 며느리 도리지. 어머니가 악을 썼다. 남의 집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산다. 2016년 낳고 조리원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엄마가 비싸다고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애 보고 시댁 식구들 밥까지 차렸습니다. 그때 수영이 산후우울증 와서 약 먹었던 거 식구들 아무도 몰랐죠?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작은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고모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2017년 수영이 손목 나갔을 때 건초염 진단받고 의사가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뭘 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뼈가 물러서 탈이라며 또 부려먹었죠. 도현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왼쪽 손목을 잡았다. 수영아, 손 좀 보여줘.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보이세요? 도현 씨가 거실에 있는 모두에게 내 손목을 들어 보였다. 여기 흉터. 손목 수술 자국.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그 선. 2018년 결국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해 설날에도 기부스 안에 불러다가 전 부치게 했잖아요. 명절에 맏며느리가 빠지면 집안 꼴 우습다면서. 그건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2019년 엄마 무릎 수술비 680만 원 제가 400 내고 나머지는 수영이가 냈습니다. 결혼 전 적금 깬 거 그거 다 털어서요. 근데 엄마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돈 한 푼 안 보태서 내 돈으로 했다고 하셨죠. 내가 언제 그런 소릴. 작은어머니도 들으셨고 고모님도 들으셨잖아요. 도현 씨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차가워졌다. 녹음 파일 들려드려요? 작은어머니와 고모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도현 씨가 숫자를 읊어내려갔다. 매년 수영이는 아파도 열이 펄펄 끓어도 불려왔습니다. 명절에 친정 한 번 제때 못 갔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밤늦게야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말을 멈췄다. 거실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고 계셨다. 올해 도현 씨가 말했다.
수영이 지금 열이 38.5도입니다. 해열제 먹고 버티면서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고기 좀 쏟았다고 뺨을 때려요. 그가 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엄마, 하나만 물을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영이가 이 집안에 한 게 얼만지 아세요? 돈으로나 노동으로나. 자기 커리어 포기하고 모은 돈 다 털어넣고 명절마다 와서 종노릇하고.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며느리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내가 널 키웠잖니.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아비 없이 너희 형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늙은 게 아들 떡 좀 보겠다는 게 죄냐? 덕이요. 도현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이게 덕 보는 겁니까?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 부려먹고 아픈 사람 뺨 때리는 게 엄마가 말하는 효도예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아니요. 도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깔렸다.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이제 더는 내가 틀렸어. 그는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려 나를 보았다. 수영아, 미안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동안 엄마가 고생해서 날 키웠으니까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언젠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 근데 내가 틀렸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거였어. 엄마는, 그가 잠시 말을 골랐다. 엄마는 우리가 참아준다고 고마워할 뿐이 아니야? 더 바라고 더 뺏으려 들 뿐이지. 김도현, 어머니가 발악했다. 내가 어떻게 어미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천하의 불효자 놈. 엄마의 도현 씨가 말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지금 사는 이 전셋집. 보증금 1억 2천. 엄마가 1,000만 원 보태주셨고 나머지 1억 1천은 저랑 수영이가 대출받아서 갚고 있죠. 그래서 뭐. 내 아들 명의 집인데 내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없죠. 도현 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 비워드릴게요. 엄마 혼자 사세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도준이니. 도준이. 도련님 이름이다. 수영이의 혼수 자금으로 차를 뽑았던 그 사람. 명절마다 밥만 먹고 사라지는 그 사람. 형이다. 통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나 오늘부로 분가한다. 전화기 너머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엄마는 이제 내가 모셔라. 전세금 빼면 엄마 돈 1,000만 원은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간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커졌다. 다급하게 무언가를 묻는 듯 했다. 왜냐고 도현 씨가 피식 웃었다. 엄마한테 여쭤봐. 그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도현아 너 설마 진심은 아니지? 도준이네 집 좁은 거 알잖아 걔네 며느리가. 그건 엄마랑 도준이가 알아서 할 문제죠. 도현 씨가 차갑게 말했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엄만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의 도현 씨가 싸늘하게 일갈했다. 키워주신 은혜는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며느리 뺨 때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효자,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가자, 수영아.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집. 그 단어가 도현 씨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잠시 멍해졌다. 집. 여기가 집이잖아. 우리 옷, 아이 장난감, 결혼사진이 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8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집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님을 나는 알았다. 그가 말하는 집은 시어머니가 없는 곳이다. 아플 때 부엌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곳, 뺨을 맞지 않아도 되는 곳, 오로지 우리 가족만이 숨 쉴 수 있는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도현 씨는 알아들었다.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아주고는 안방으로 향했다. 너희들 지금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니가 등 뒤에서 울부짖었다.
명절날 이게 무슨 행패야. 친척들 다 보는데? 도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돌아보지 않았다. 안방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서서 방을 둘러보았다. 우리 침대, 우리 옷장, 화장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창가에 둔 스킨답서스 화분, 수영아. 도현 씨가 장롱문을 활짝 열고 여행용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 좀 도와줘.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에게 다가가 가방 옆에 앉았다. 엉망으로 구겨진 옷들을 꺼내 다시 개기 시작했다. 티셔츠를 접고 바지를 말고 속옷과 양말을 챙겼다. 손은 바삐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묘하게 차분했다. 여보. 아까 당신이 한 말 다 진심이야. 그가 동작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기록들 녹음 파일. 5년 전부터 모았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2019년부터 엄마가 너한테 막말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어. 엄마는 몰라. 왜? 모르겠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나 봐. 증거라도 없으면 나중에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엄마 남들 앞이랑 집 안에서랑 너무 다르잖아. 알고 있다. 나도 너무나 잘 안다. 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는 언제나 인자하고 품위 있고 자식 걱정뿐인 노인이다. 남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수영이 참 착한 아이죠 라고 칭찬하고 이웃들에게는 우리 며느리 효부예영 라며 자랑하고 교회 모임에 가서는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라며 간증을 하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어. 도현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피로였다. 아주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피로감. 엄마가 너한테 처음 소리 질렀을 때 그때 막았어야 했어. 처음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반박했어야 했어. 처음 그럴 때, 여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이제 가자. 우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안방을 나왔을 때 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작은 어머니와 고모는 현관 쪽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술잔을 든 채 난처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동서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눈가가 붉은 걸 보니 조금 전까지 운 모양이었다. 사촌 형님들은 베란다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신용을 하며 힐끔힐끔 우리 쪽을 훔쳐보았다. 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다. 자세가 달라졌다. 다리를 꼬고 앉아 호령하던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등을 굽히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아이라인이 번져 검은 얼룩이 뺨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도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다. 애미가 빈다. 그러지 마라. 도현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물기가 섞여들었다. 내가 수영이 때린 건 잘못했어. 애미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랴? 어머니가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휘청거리며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도현 씨가 멈춰섰다. 그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분노도 짜증도 없이 그저 고요했다. 무릎 꿇어서 뭐 하시게요? 어머니의 동작이 굳었다. 어정쩡하게 반쯤 굽힌 무릎이 볼썽사나웠다. 예전에도 꿇으셨잖아요. 2017년 수영이가 처음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릎 꿇고 제발 가지 말라고 빌었죠. 그래서 수영이가 남았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변했나요? 아니요. 딱 3개월 조용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수영이가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벌써 6년 전 일이다. 잊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한계였다. 도현 씨에게 더는 못 견디겠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이 집며느리 노릇 그만두겠다고 했었다. 그때 어머니는 울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다 고치겠다고, 수영이 내가 없으면 도현이는 어떡하고 이 집안은 어떡하냐고 매달렸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지옥은 반복되었다. 2019년 수영이 유산했을 때도 꾸르셨죠. 도현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시는 둘째 낳으라고 강요 안 하겠다고 하셨죠. 결과는요. 3개월 지나니까 또 시작하셨잖아요. 애 하나는 외롭다. 도준이네는 둘이나 낳았는데 너희는 뭐 하냐면서. 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엄마 무릎, 이제 값어치 없어요. 도현 씨가 말했다. 엄마의 사과도, 엄마의 눈물도 이제 아무 가치 없다고요. 진심이 아니니까? 그냥 나를 붙잡아두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월세 내주고, 병원비 내주고, 제사 지내주고, 엄마 체면 세워줄 호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갑자기 악을 썼다. 내가 내 애미다. 내가 어떻게, 그럼 말해보세요. 도현 씨가 말을 잘랐다. 왜 도준이는 한 번도 와서 제사 준비 안 합니까? 왜 도준이 처는 부엌 근처에도 안 옵니까? 왜 도준이가 빌려간 돈은 갚으란 소리 안 합니까? 왜 엄마 돈은 도준이한테만 가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옵니까?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준이는 안 주면 연 끊는다고 난리치니까요. 도현 씨가 자문자답했다. 도준이는 소리 지르고 엎어버리니까. 하지만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장남은 효도해야 한다. 동생 챙겨야 한다. 엄마 이해해야 한다고 세뇌당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참고 수영이도 다 참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가 영원히 참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내 인내심은 바닥났어요. 수영이 인내심도 끝났고요. 우린 이제 더 이상 안 참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김도현, 등 뒤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터졌다. 너희 못 나가면 내 자식 아니다. 안 낳은 셈 칠 거다. 도현 씨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도어록 버튼을 눌렀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10월 초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의 묵은 페인트 냄새와 함께 밀려 들어왔다.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도준이한테 연락하세요. 그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다. 복도는 고요했다.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타일 바닥 위를 구르는 캐리어 바퀴의 드르륵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우리는 탔다. 도현 씨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스르르 닫혔다. 그제야 눈물이 툭 떨어졌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순간을 10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온전히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서일지도 모른다.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을 뻗어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니트는 조금 까칠했지만 체온은 따뜻했다. 미안해. 이 정수리 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먹먹하게 잠긴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10년 동안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니트를 적셨다. 섬유유연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다. 끊었다고 했는데 또 몰래 피운 모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10월, 서울의 저녁 속으로. 이미 해는 져서 어둑어둑했다. 가로등이 켜져 주황색 불빛이 바닥에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18층짜리 회색 아파트. 베란다마다 알록달록한 빨래가 걸려있는 그곳. 10층 베란다. 어머니의 집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도현 씨를 따라 걸었다. 보도블록 위에서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여보. 응. 우리 어디로 가?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일단 호텔 가서 하루 자자. 내일 생각해보자. 애는 장모님 댁에 있어? 내일 데리러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도현 씨가 멈춰섰다. 수영아. 응. 그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눈시울이 붉었다. 미안하다. 그가 또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아까 했잖아. 부족해. 그가 말했다. 10년치인데 100번을 말해도 부족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날씨 탓일 것이다. 가자. 내가 말했다. 일단 짐부터 풀자. 내일 할 일이 많아.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호텔 방은 좁았다. 6평 남짓한 공간에 더블 침대 하나가 꽉 차 있었다. 협탁 위에는 낡은 자명종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짙은 갈색 커튼을 치자방 안은 침대 옆 스탠드 불빛만 남아 어둑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도현 씨는 씻으러 들어갔다. 욕실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쏴. 단조롭고 규칙적인 소리. 왼쪽 뺨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손을 대보니 조금 부어올랐다. 스칠 때마다 따끔거렸다. 어머니의 손매는 매서웠다. 눈을 감자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거실을 채운 사람들의 얼굴, 바닥에 널브러진 한우 산적,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 내 고개가 돌아가던 순간. 쿵, 쿵, 쿵. 심장 소리. 쿵, 쿵, 쿵.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욕실 문이 열렸다. 도현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다. 호텔 가운을 입은 그가 깨어있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그가 다가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기울며 내 몸도 살짝 쏠렸다. 뺨은 아직 아파. 조금. 그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내 왼쪽 뺨을 어루만졌다. 방금 씻고 나와서인지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냥 좀 부은 거야?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스탠드 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깊어 보였다. 그 안에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영아. 응. 후회해. 뭘? 나랑 결혼한 거?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고 있었다. 만약 후회한다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후회 안 해. 내가 말을 잘랐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10년 전 당신이랑 결혼할 때 후회 안 했어. 나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지난 10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도 되냐면 나는 잠시 멈췄다. 왜일까? 무뚝뚝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던 사람이라서. 내가 울고 싶을 때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이라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만실 앞에서 나보다 더 펑펑 울던 사람이라서. 왜냐면 오늘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내 편 들어줬잖아.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더 일찍 그랬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말했다. 10년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나아. 그가 나를 보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삐뽀삐뽀 울리다 점점 멀어져 밤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허리를 굽혀 나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너무 꽉 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미안해, 그가 다시 말했다. 목이 메어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그의 넓은 등을 토닥였다. 1번, 2번, 3번.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그 뒤의 날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호텔에서 3일을 버티고 집을 구하러 다녔다. 서울의 집값은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의 얄팍한 통장을 비웃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전세 보증금을 확인할 때마다 혈압이 올랐다. 강남 3억부터 서울 시내 1억 5천. 외곽 8천.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었다. 지금 살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지만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빨라야 3개월이다.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어디선가 버텨야 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동네란 동네는 다 뒤졌다. 홍대. 너무 비싸다. 신촌. 너무 시끄럽다. 왕십리. 너무 멀다. 결국 우리는 성북구 언덕배기에 있는 옥탑방을 구했다. 옥탑방. 오래된 빌라 꼭대기에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 지어 올린 불법 건축물.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고가 되며 옆집 부부 싸움 소리가 생중계되는 그곳.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다. 이사하던 날은 날이 흐렸다. 도현 씨가 낑낑대며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캐리어를 날랐다. 나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과 생수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뒤따라 올라갔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방은 5평 남짓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공간. 한쪽 구석에 작은 싱크대가 있고 그 옆에 더 작은 화장실이 붙어 있었다. 벽지 모서리에는 누런 물 자국이 있었고 천장에는 금이가 있었다. 창문은 손바닥만 해서 대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했다. 도현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낡은 주택가가 내려다 보였다. 회색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색바랜 퀼트 이불 같았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유리창이 흐린 하늘 아래서 둔탁하게 빛났다. 수영아. 응. 좋다오. 내가 말을 잘랐다.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여기 좋아. 누울 곳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잖아. 그거면 됐어. 그는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런 표정 짓지 마, 내가 말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캐리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짐부터 풀자. 저녁은 내가 할게. 여기 냄비도 없는데. 사오면 되지, 내가 말했다. 여보, 나가서 1구짜리 인덕션이랑 냄비 하나만 사다 줘. 오는 길에 장도 좀 봐오고. 나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그는 멍하니 서서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나는 보았다. 그래, 그가 말했다. 사올게. 그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이다. 어머니가 없는 공간에서 사는 건 처음이다. 나를 훑어보는 매서운 눈초리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잔소리도 없다. 수영아, 이건 아니다. 수영아, 저건 틀렸다. 수영아,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소리가 없는 곳. 오직 나. 그리고 도현 씨. 그리고 내일 데려올 딸아이뿐이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은 침대 밑 서랍장에. 세면도구는 화장실 선반에. 결혼사진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챙겨온 장식품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도현 씨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 둘 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것을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탁탁, 타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리듬 없는 노래처럼 들렸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 도현 씨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동생분이 회사 로비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형님이 노모를 내다버렸다고 불효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도현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다. 도현 씨는 그녀에게 돈 나오는 화수분이자 공짜 일꾼이자 밖에서 자랑할 트로피였다. 그 트로피가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찾으려 할 것이다.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의 도현 씨가 일어섰다. 당신은 집에 있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여보, 걱정 마, 그가 말했다. 그가 다가와 내 이마에 짧게 입 맞췄다. 내가 알아서 해. 그가 나갔다. 나는 그 좁은 옥탑방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날이 저물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뉴스 앱을 켜서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렸다. 정치판은 또 시끄럽고 연예계는 스캔들로 떠들썩하다. 내일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진단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 집엔 인터폰이 없었다. 현관문에 달린 외시경, 도어뷰에 눈을 갖다 댔다. 도현 씨가 아니었다. 그건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이라인은 또 번져 있었으며 입술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며칠 전 입었던 그 자주색 니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꼬질꼬질하게 구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외시경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수영아, 문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며칠 전 거실에서 악을 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병든 짐승처럼 쉰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좀 열어다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다. 문 열고 얘기 좀 하자. 너랑 도현이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내 손이 문손잡이 위에 멈췄다. 열지 않았다. 수영아, 나 밖에서 비 맞고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시어미가 비 맞고 서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니.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목소리가 뇌리에 박혔다. 비 맞고 있다. 늙은 시어미가. 내 마음이 편하니.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안 돼. 열면 안 돼. 문을 여는 순간 지옥은 반복된다. 어머니는 울고불고 빌다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3개월 뒤, 반년 뒤 어머니는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또다시 지적하고 비난하고 내 뺨을 올려붙일 것이다. 이 레퍼토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이수영, 문박의 목소리가 돌변했다.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내가 아는 그 목소리였다. 문 열어. 내가 도현이 애미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뭔데 문을 걸어 잠가. 쾅, 쾅, 쾅.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여우 같은 년. 내 아들 홀려서 빼내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문전박대까지 해? 내가 사람이니. 쾅, 쾅, 쾅. 얇은 철문이 덜컹거렸다. 도현아.
김도현. 너 안에 있지? 나와. 당장 나와서 애미랑 가자. 쾅, 쾅, 쾅.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딩동, 딩동, 딩동 딩동 딩동. 어머니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천벌받을 년놈들. 너희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아냐? 내가 도현이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30년을 키웠는데. 내가 뭔데 뺏어가. 나는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 저주 섞인 고함은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다. 쾅, 쾅, 쾅. 딩동 딩동 딩동. 열어. 철컥. 문이 열렸다. 내가 연 게 아니었다. 도현 씨였다. 언제 왔는지 모를 그가 내 뒤에서 손을 뻗어 문을 확 열어젖혔다. 어머니가 멈칫했다. 어정쩡하게 손을 든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도현 씨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릅니다. 도현아.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그가 딱딱하게 읊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도준이 통해서 하라고 도현 씨가 못 박았다. 저 찾아와도 소용없습니다. 도준이네는 방이 없단다. 며느리가 불편해해서 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건 엄마랑 도준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애미다. 갈 곳 없는 애미를 모른 척할 셈이냐.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도현 씨가 말을 끊었다. 전세금 빠지면 엄마 목 1,000만 원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방 구하세요. 1,000만 원으로 서울 바락에서 무슨 방을 구해. 요즘 반지하도 보증금 3천은 줘야 하는데. 그럼 외곽으로 가시든가 월세를 사세요. 도현 씨의 목소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엄마, 젊었을 때 늘 말씀하셨잖아요. 혼자서 아들 둘 억척스럽게 키워냈다고. 그 생활력으로 혼자 사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너 어떻게 애미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엄마가 제 아내 뺨을 때렸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다. 친척들 30명 보는 앞에서요. 그 손찌검 한 번으로 우리 모자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김도현, 너 후회할 거다. 너희들 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내 엄만데. 페류나 놈. 쾅, 쾅, 쾅. 어머니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번에 도현 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성북구 5호동인데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노인분이신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셔서요. 네, 와주세요. 문밖의 고함이 뚝 끊겼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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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도현 씨가 전화를 끊었다. 갔어. 그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가 다가와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수영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괜찮아. 다 끝났어.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또 오시면 어떡해? 내가 물었다. 그가 잠시 침묵했다. 또 오실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막을 거야?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계속 이러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낼 수 있대. 접근금지. 그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친어머니인데, 30년을 키워준 어머니인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보, 응. 정말 괜찮겠어?
그가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나, 이제야 인정했어. 그가 말했다. 우리 엄마 정상적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나를 아들이 아니라 도구로만 봤다는 거, 돈 벌어오는 도구, 노후 대비용 도구, 자랑거리 도구. 그가 잠시 숨을 골랐다. 어릴 땐 몰랐어. 세상 모든 엄마가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커서 남의 집 보니까 아니더라. 수영아, 너네 장모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아, 엄마란 존재가 저럴 수도 있구나. 잔소리 안 하고, 화 안 내고, 딸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사위 밥 먹었냐고 따뜻하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 내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모든 엄마가 우리 엄마 같지는 않다는 걸. 그가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그가 말했다. 밥 먹자. 냄비 사왔어. 내가 오늘 끝내주는 순두부찌개 끓여줄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달 뒤, 도현 씨는 회사에 지방 발령을 신청했다. 부산이었다. 서울에는 기억이 너무 많았다. 어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 성당, 명절마다 찾아가던 큰 집 모든 장소가 지뢰밭 같았다. 지나칠 때마다 욱신거리는 상처. 부산은 달랐다. 낯선 도시, 바다, 모래사장, 항구.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하던 날은 화창했다. 나는 이삿짐 트럭 옆에 서서 인부들이 짐을 싣는 것을 지켜보았다. 짐이래야 별거 없었다. 캐리어 2개, 종이박스 하나, 인덕션, 냄비 하나. 그리고 그 결혼사진. 딸아이가 깡충깡충 뛰어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부산에는 바다 있어? 응, 있지. 수영도 할 수 있어? 그럼. 날 따뜻해지면 매일 가자. 아이가 앞니 빠진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신난다. 가서 모래성 쌓아야지. 나도 따라 웃었다. 도현 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캔 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차가운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가자, 그가 말했다. 출발할 시간이야.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쌉싸름했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우리는 차에 탔다. 도현 씨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편의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다. 안녕, 서울. 안녕, 지긋지긋했던 기억들아. 안녕. 1년 후.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따뜻했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품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엄마. 방 안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밥 다 됐대. 갈게.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들어갔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 거실에는 내가 고른 아이보리색 러그가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폭신했다. 소파는 세일 기간에 80만 원 주고 산 평범한 패브릭 소파였다. 1년 넘게 썼더니 쿠션이 좀 꺼졌지만 아무렴 어떠랴. 식탁 위에는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었다. 도현 씨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나왔다. 미역국이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가 말했다. 11주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머, 미안해. 나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준비는 무슨, 그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됐지? 그가 내 국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주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깊고 간이 딱 맞았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다.
다행이네. 그가 아이처럼 웃었다. 나 이거 1년 동안 연습했어. 당신이 매년 명절마다 탕국 끓일 때 옆에서 몰래 훔쳐보고 배웠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작년보다 머리카락은 좀 길었고 귀밑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늘었다. 눈가 주름도 조금 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건 여전했다. 여보. 응. 고마워. 그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내가 더 고맙지? 지난 11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역국을 떠먹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변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떠들었다. 짝꿍이랑 지우개 따먹기 한 이야기, 급식에 나온 돈가스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그 평범한 수다를 들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 식사. 지극히 평범한 대화. 지극히 평범한 집. 하지만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전부였다. 같은 시각, 서울. 최 여사는 반지하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세평 남짓한 좁은 방, 천장이 낮아 일어서면 머리가 닿을 듯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붙어 있어 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쥐가 갉아먹은 자국도 있었다. 상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플라스틱 포크로 찔러보았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포크를 내려놓고 멍하니 김밥을 노려보았다. 도현이 전화번호는 바뀐 지 오래다. 걸어봤자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도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쩌다 받아도 바빠요. 끊어요 하고는 뚝 끊어버린다. 둘째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 지난 설날 염치불고하고 도준이네 집을 찾아갔었다. 밥 한 끼만 같이 먹자고. 둘째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둔 채 10분 동안 나를 세워두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어머니 모실 방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 길로 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옆집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배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문득 수영이가 떠올랐다. 매년 추석이면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부엌에 서 있던 수영이. 수영이가 끓여주던 탕국. 소고기를 듬뿍 넣고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어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났던 그 국. 수영이가 부치던 동태전. 노릇노릇하고 따뜻할 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던 그 맛. 수영이가 무치던 잡채. 알록달록한 고명을 얹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던 그 음식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라면 응당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힘들지?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열이 펄펄 끓는 아이 뺨을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후려갈겼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여 딱딱하게 굳은 김밥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툭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김밥 위로 떨어진 눈물이 검은 김을 적셨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플라스틱 포크로 김밥 하나를 찍어 입에 넣었다. 차갑고 딱딱하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물우물 씹으며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갔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시멘트 바닥을 울렸다. 이어서 젊은 여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아까 그 고깃집 진짜 맛있더라. 다음에 또 가자.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최 여사는 고개를 들어 사람 발목만 보이는 그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밤이 깊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다. 문득 따뜻한 국물이 간절하게 먹고 싶었다. 수영이가 끓여주던 그 뜨끈한 국물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국물은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부산의 밤바다.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회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는 파도를 쫓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봐. 조개 껍데기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넘어진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이게 사는 거였다. 이게 진짜 집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밤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별이 가득하고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옥 같던 11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다.